한국이 뛰어들자 일본은 우리를 의식해서 한국 반도체 주기기에 나섰는데요. 이 저렴한 원자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기 요금이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대비 2배에서 6배 규모로 원자력을 늘려야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30년 후엔 어떤 원자력의 역사가 새겨지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정용훈입니다. 오늘은 원자력이 미래라는 다소 좀 거창한 이야기를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적인 미래로 좀 간격을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원자력이 미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와 비슷한 세대분들은 아마 마징가 제트나 로봇 태권브이가 누비는 그런 시대, 혹은 아이언맨의 시대, 이런 걸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공학자로서 저에게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그려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이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그게 집이어도 좋고 회사 빌딩이어도 좋습니다. 그 곳곳마다 원자로가 있어서 개별 원자력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지하 원자로에서 나오는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을 바로 하고 연료를 넣어두면 한 30년 동안 전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세상, 원자력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추진력이 엄청난 배에도 원자력 엔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원자력의 미래로 그려집니다. 글쎄요,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이게 몇 세대나 훌쩍 넘어야 다가올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에서 본 미래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가치,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 미래 에너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추세 아닙니까? 예, 탈원전이 좀 추세가 아니고요. 탈원전은 굉장히 좀 오래된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950년대부터 핵무기 반대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기엔 최근 국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 등등 주요국들은 모두 원자력의 신규 건설과 미래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 그리고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소형 모듈 원전 건설에 이미 착수했고, 프랑스는 14기의 새로운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또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도 큰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독일 정도만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국에 풍부한 갈탄 매장량이 있고요. 지리적으로 주변국과 연결이 된 전력망이 있어서 전력을 상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원전을 줄여가면서도 한 30% 정도 태양광 풍력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주변 국가들에 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수력이 풍부합니다. 프랑스 원자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석탄 원자력이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이 사실상 독일의 보조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 주변 국가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하겠다라고 하면 독일의 태양광 풍력이 남을 때 주변 국가들도 같이 남을 겁니다. 또 모자랄 때는 또 같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 독일은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바로 한계에 부딪혀 버릴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은 지금 극심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구글 검색에 땔감, 장작, 이거 검색하는 것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비용이 치솟으면서 독일 가정의 절반이 가스로 전력을 충당하고 있어서 가스가 끊길 경우에 대비해서 땔감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옆나라 폴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 석탄으로 가정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연료 부족으로 인해서 가정마다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는 바람에 아주 미세먼지로 요즘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탈원전 선언했던 독일이지만 이렇게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중단하기로 한 원전을 계속 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전기를 공급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원자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앞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전력 생산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가스 난방에서 전기 난방으로, 가스 조리에서 인덕션으로, 화석연료로 가는 자동차에서 전기로 가는 자동차로, 그리고 석유를 태워서 열을 만들던, 가스를 태워서 열을 만들던 공장에서 전기로 열을 만들어 써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연료가 모두 전기로 바뀌게는 전기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전력 수요는 기존의 2배, 3배, 4배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1.5도 특별 보고서입니다. 2010년 대비 2050년에 원자력을 적게는 대략 98%, 많게는 한 501%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나리오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 대비 2배에서 6배 규모로 원자력을 늘려야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 공동 설립자인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은 트위터에 지금 당장 미국과 유럽에 최첨단 원자력 발전소 1000개를 지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고문은 태양광과 풍력의 이 간헐성 보조하는 것은 원자력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에 문제점이 있다면 폐기를 주장할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기 생산 이외에 미래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생산 이외에도 원자력의 이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철강을 만드는 데는 많은 양의 석탄이 사용됩니다. 철광석과 석탄을 섞어서 이걸 태우면 철광석이 철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석탄이 하고 있는 이 역할을 대체하는 방법은 수소밖에 없습니다. 이 수소도 원자력이 정말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우주 전체 질량의 한 75%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원소죠. 우리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인데 그 물에 수소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소는 자연에서 채굴이나 채취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다른 에너지원으로부터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바꿔먹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탄소하고 수소로 구성된 천연가스에서 이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태워서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청정수소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열과 전기로 물을 쪼개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자력에서 나오는 수소는 청정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다 위의 배, 현재는 기름이나 가스로 가고 있죠. 이걸 대체하는 방법은 원자력으로 만든 수소를 태워서 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원자로 자체를 엔진으로 배에 실어서 원자력 배가 다니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략 한 1,500개 정도의 원자로가 만들어져서 이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800개 정도가 바다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항공모함이죠. 앞으로는 우리가 타거나 우리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에도 원자력이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처럼 이용이 될 겁니다. 중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원자력 공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약자가 되겠는데요. 대략 대형 원전 대비 한 10분의 1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인구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면 그 도시에 필요한 전기와 물, 이걸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사실 이 SMR을 세계 최초로 설계 인증까지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은 세계 원전 선진국들이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분야입니다. SMR이 세계적으로 산업계에서 조명을 받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전기를 쓰더라도 오지에서도 전력망이 없어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우주선도 원자력 엔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구를 떠나서 저 태양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태양광을 써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원자력 추진입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에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모듈 원전은 말하자면 아주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중소형 모듈 원전은 택시 같은 겁니다. 기존 대형 원전이 버스라면 SMR은 택시입니다. 작아서 이점이 많습니다. 그 이점 중에 하나가 안전성인데요.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작으면 열이 잘 식습니다. 큰 그릇에 국을 잔뜩 담아놓으면 잘 식지 않죠. 그런데 그 큰 그릇의 국을 작은 종지에 여러 종지에다 나눠 담아놓으면 그 국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작은 원자로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냉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대형 원전은 잘 식혀주기 위해서 장치가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장치가 아주 간소화됐습니다. 그리고 노심 자체가 대형 원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의 함유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어떤 이동 양도 기존 원전 대비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자로는 사용 해결료가 거의 나오지 않는 원자로가 있습니다. 우라늄을 넣고 핵분열을 해서 태우면 플루토늄이 또 생기고 그 생긴 플루토늄이 또 핵분열하고 그러면서 플루토늄을 또 만들어내고 하면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갔던 우라늄을 거의 다 태워서 싹 없애는 그런 원자로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사용 해결료 처분장은 딱 하나만 있어도 뭐 우리가 원자로를 몇 개를 얼마를 쓰건 간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한 3가지 정도의 주요 사고가 있었는데요.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미국의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요 3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체르노빌 사고는 무리한 실험을 원자로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고요. 설계상 방사성 물질을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경락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 경락 건물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너무 작았기 때문에 밖으로 일부 방사성 물질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경락 건물 그 부피 자체가 한 5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같은 유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경락 건물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원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원전 사고도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원자력의 미래 어떠셨습니까? 가끔 왜 원자력 공학자가 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왜 원자력 공학과를 갔냐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 그 초반에는 G7 프로젝트라는 범정부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2000년이 되면 우리가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술들은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여러 기술들을 놓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원자력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G7 프로젝트 중에 성공한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원자력과 우리나라의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된 데에는 반도체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사실이죠. 사실 반도체 강국을 만드는데 원자력의 힘도 사실 컸습니다. 1980년대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당시에는 전 세계 반도체의 80% 정도를 일본이 잡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국이 뛰어들자 일본은 우리를 의식해서 한국 반도체 죽이기에 나섰는데요. 반도체 가격을 반으로, 다시 반의 반으로 내려버린 거죠.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설비와 시설 투자를 늘려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느냐. 78년에 고리 1호기가 들어선 이후로 월성 1호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매년 원자로가 하나씩 계속해서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렴한 원자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기 요금이 거꾸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데 한 30% 내외의 비용이 운영비 중에 30~40%가 전기 요금인데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해가 바뀔수록 원가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경쟁력이 확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때 전기 요금이 만약 비싸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던 미래가 이제는 우리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20~30년 후엔 원자력이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미래엔 어떤 원자력의 역사가 새겨지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원자력의 미래가 기다려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이었습니다.